안녕하십니까? 지혜와 통찰이 담긴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깊은 배신,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 가장 통쾌하게 복수를 이뤄낸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고 세상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전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덧 저도 40의 문턱을 넘어선 40대 초반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고 헛된 일에 적지 않은 세월을 보냈다는 생각에 씁쓸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이제 막 그 끝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살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잘못은 뒤통수를 후려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맞은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에는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통쾌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한 우물만 파다 보면 언젠가는 답이 나온다. 이 말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속담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가훈과도 같았죠. 저희 부모님은 이것저것 손대는 것을 유독 싫어하셨습니다. 뭐 하나만 제대로 하면 됐지, 왜 모든 걸 다 잘하려고 애쓰냐며 늘 말씀하셨죠. 제가 초등학생 때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맞고 위기양양해하던 날에도 어머니는 나중에 커서 국어 선생님이나 해라 하고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지실 뿐이었습니다. 칭찬에 인색한 것은 아니셨지만 늘 그런 식이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키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글씨를 반듯하게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글씨에는 그 사람의 인성이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저는 줄이 딱딱 맞는 공책에 네모 반듯하게 글자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마치 올바른 사람이 되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어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3살 터울의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어릴 적 오빠는 그야말로 사고뭉치였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수준을 넘어 온 집안을 부수고 다녔죠. 한 번은 집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TV를 박살낸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얇은 LCD TV도 아니고 그 옛날 육중한 브라운관 TV를 말입니다. 그날 어머니는 동네가 떠나가라 오빠를 혼내셨고 옆에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까지 덩달아 혼이 났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함께 혼날 때의 그 억울함 다들 아시죠? 그 사건 이후 어머니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안 되겠다. 저놈을 태권도장에 집어넣어야지. 안 그러면 집안 살림이 남아나질 않겠어. 그리고 정말 그 길로 오빠를 동네 태권도장에 데려가셨습니다. 오빠가 7살, 제가 4살 때의 일입니다. 당시만 해도 요즘처럼 방과 후 활동이라는 개념도 희미했고 태권도장도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태권도는 오빠의 적성에 딱 맞았습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발차기와 주먹 지르기에 쏟아내니 밤마다 꿀잠을 자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는 역시 운동이 최고야 하시며 무척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태권도는 훗날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빠는 한때 태권도 국가대표 예비선수단에까지 이름을 올렸으니까요. 비록 최종 선발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당시 태권도 인구가 얼마나 많고
경쟁이 치열했는지를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가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빠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돈을 뺏기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저를 보면 민철이 동생이래 하며 슬쩍 피해가곤 했으니까요. 남들이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어린 저에게 작은 권력과도 같았습니다. 오빠는 사고도 많이 쳤지만 그만큼 멋진 존재였습니다.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는 거의 영웅이었죠.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요즘 아이들이 너무 조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하나라도 뒤처지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희 집은 달랐습니다. 오빠는 태권도라는 한 우물을 팠고 저는 글쓰기라는 저만의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운동에 매진하는 오빠에게도 글씨 연습에 몰두하는 저에게도 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만 잘하면 된다. 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저희 남매는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와 오빠는 누가 봐도 남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판박이처럼 닮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빠가 곱상하게 생긴 편이라 친구들은 민철이가 머리 기르면 딱 너 아니냐? 하고 놀리곤 했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민철이 동생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힘없고 약한 저였지만 오빠 덕분에 누구도 저를 건드리지 못했으니까요. 오빠는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에는 영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일 체육관에서 땀 흘리는 것이 일상이었죠. 당시에는 운동하는 애들은 머리가 나쁘다는 편견이 공식처럼 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걱정했지만 어머니는 늘 오빠를 믿어주셨습니다. 우리 민철이가 다음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나갈지 누가 알아? 한 우물만 파는 놈이 진짜 장남이지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죠. 아버지는 말없이 하지만 그 누구보다 오빠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저놈은 크게 될 놈이다. 한 길만 가는 놈이 진짜 진국이야. 저는 그런 오빠를 보며 저 역시 저만의 길을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운동보다는 글을 좋아했습니다. 시를 쓰고 소설을 읽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제 별명은 문학소녀였습니다. 학교에서 100일장이나 글짓기 대회가 열리면 을에 제가 대표로 뽑혔습니다. 대형 서점에서 주최하는 시쓰기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을 때는 정말 작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꿈에 부풀어 하루 종일 일기장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다음 카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은 PC방으로 달려갔지만 저는 집으로 와 컴퓨터를 켜고 문학카페에 접속하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제가 쓴 글에 달리는 칭찬 한마디에 하늘을 날듯 기뻤고 지적 한마디에 밤을 새워 글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그렇게 두들기는 거야? 그 정신으로 공부했으면 서울대도 갔겠다. 어머니의 잔소리에도 저는 꿋꿋하게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오빠가 몸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갔다면 저는 머릿속에서 저만의 세상을 창조하고 싶었습니다. 겉보기엔 전혀 다른 길이었지만 태권도라는 한 우물을 파는 오빠가 있었기에 저 또한 글이라는 저만의 우물을 팔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는 현실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빠에게 들어가는 운동 비용만으로도 집안 살림이 넉넉지 않았기에 돈벌이가 불확실한 작가의 길을 걷겠다는 딸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자는 무조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는 것이 어머니의 지론이었습니다. 제 꿈과 현실 사이에는 어머니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어머니는 아예 글 쓰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깊이 글에 빠져들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일기장에 저만의 언어로 마음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인생의 은사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담임이셨던 국어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민지야, 국문과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떻겠니? 그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국문과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헛소리하지 마라. 글이 좋으면 국어 선생님을 해. 공무원이 얼마나 안정적인데,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요. 결국 저는 성적에 맞춰 수도권의 한 대학 국문과에 진학했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문학 동아리에서 선배들과 밤새 토론하고 도서관에 파묻혀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제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너 방송 작가 한번 해볼래? 너라면 정말 잘할 것 같아. 방송 작가.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길이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과 동시에 방송국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교양 프로그램의 막내 작가였습니다. 상상했던 우아한 작가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작진의 식사를 챙기고 인터뷰를 섭외하고 밤새 대본을 수정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예인은커녕 매일 제보 전화를 받고 잠입 취재를 다니느라 손에 굳은 살이 박일 정도였죠. 물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시며 저는 그야말로 커피로 연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다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을 때면 어머니는 혀를 차셨습니다. 누가 사서 고생하랬냐. 시집가면 그만둘 일을 뭐하러 목숨 걸고 하냐.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철저한 장남제일주의자였고 어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빠의 성공뿐이라는 사실을요. 오빠는 20대 중반 국가대표 예비선수까지 오른 후 30이 되던 해에 동네에 태권도장을 차렸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수업과 이벤트로 도장은 금세 입소문이 났고 돈도 제법 벌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에서 만난 여자 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했죠. 그에 비하면 제 삶은 늘 진흙탕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고상하게 앉아있던 문학소녀가 이제는 진흙탕을 굴러도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것은 글 쓰는 것과는 또 다른 스릴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정신없는 취재 현장에서 저는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을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PD님이 던져준 종이 한 장을 들고 저는 장기 고시생의 심리라는 주제를 취재하기 위해 한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인터뷰 상대로 만난 사람이 바로 제 전 약혼자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의 첫인상은 조금 한심해 보였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대 법대를 나왔고 지병으로 군대까지 면제받았지만 3년째 고시원에 틀어박혀 있다는 그의 이야기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내내 그는 똑똑하고 야망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 애썼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어설퍼 보였습니다. 결국 그의 인터뷰는 방송의 한 장면도 나가지 못하고 통편집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날 인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왜 통편집이 되었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하나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인터뷰 후에 건넸던 컵라면과 단팥빵을 돌려줘야 할 것 같다고요. 그 문자를 보고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컵라면이랑 빵은 언제 받으러 가면 될까요? 한참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역시 그냥 해본 소리였겠지 하고 생각하던 찰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작가님, 무슨 컵라면 좋아하세요? 빵은 단팥이 좋으세요? 크림빵이 좋으세요? 그 진지한 목소리에 결국 참았던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는 처음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한 모습이었죠. 그날 우리는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맥주도 한잔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그는 달라 보였습니다. 고시생이라는 팍팍한 껍질 속에 숨겨진 묵직한 책임감과 진솔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미 반쯤 그에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설프고 안쓰러워 보이던 한 남자가 어느새 제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애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한 시작이었습니다. 29, 인생이 어느 정도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저는 두 번의 만남 만에 한 남자의 미래에 제 인생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공부벌레였고 저는 현장을 누비는 방송 작가였습니다. 생활 패턴도 생각하는 방식도 달랐지만 저는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의 가족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홀어머니와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몇 년째 동생의 곳이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누나가 정말 고생 많이 했지. 나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꼭 합격해서 이 은혜를 갚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할게. 누님이 했던 거, 이제 내가 당신 뒷바라지 할게. 우리 결혼할 거잖아. 당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할게. 그렇게 저의 4년간의 지옥 같은 뒷바라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년이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번번이 2차 시험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4년.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월세, 인터넷 강의 비용, 교재비, 생활비, 심지어 반찬까지. 제 월급은 고스란히 그의 뒷바라지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스케줄에 제 삶을 맞추다 보니 밤샘과 잠입 취재가 일상인 교양 프로그램 작가 일은 버거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오랜 시간 일했던 교양국을 떠나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예능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월급은 올랐지만 제 통장에는 돈이 쌓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저를 복덩이, 천사 같은 며느리라며 칭찬했고 무엇보다 저는 그와의 결혼이라는 미래를 꿈꾸고 있었으니까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하는 삶을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드디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이제 고생은 끝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만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연수원에 들어갔고 우리는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연수원에 들어간 후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은 뜸해졌고 말투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제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자신과 저의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4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을 울며 매달렸지만 그는 냉정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송국 동료를 통해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상대는 유복한 의사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는 저를 철저히 이용했던 겁니다. 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제 헌신을 발판 삼았고 목표를 이루자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여자를 찾아 떠난 것이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뻔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하게 됐다. 그동안 고마웠으니 계좌번호 보내. 1,000만 원 보내줄게. 그걸로 퉁치자. 1,000만 원. 제 4년의 세월과 청춘, 사랑과 헌신의 가치가 고작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변했고 분노는 복수를 향한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그의 결혼식 날 저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방울을 들고 가방에는 제가 지난 4년간 모아온 모든 영수증과 증거자료들을 챙겼습니다. 저는 이 결혼식을 제 인생 최악의 비극을 가장 화려하고 통쾌한 복수극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저는 식장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서 있는 단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했고 하객들은 술렁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제가 미리 편집해온 영상 재생을 요청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저와 그가 함께했던 4년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제가 그를 위해 헌신했던 모습들. 영상이 끝나자 식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남자는 제 4년의 청춘과 맞바꿔 그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품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제가 이 사람 뒷바라지를 하며 쓴 돈이 무려 7,32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게 고작 1,000만 원을 주며 꺼지라고 했습니다. 하객들은 경악했습니다. 저는 신들린 무당처럼 방울을 흔들며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봉인 방송작가 등쳐먹고 의사 마누라 얻어서 편하게 살려던 내 도둑놈 심보, 하늘이 천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그가 보냈던 1,000만 원짜리 돈다발을 꺼내 허공에 뿌렸습니다. 흩날리는 돈의 하객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그를 향해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런 미친 새끼야. 줄 거면 7,328만 원 다 내놔야지.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뭔지 알아? 바로 경비 처리하는 법이야. 이 새끼야. 그 순간 저는 제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 뭉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제 잃어버린 4년의 시간이자 가장 확실한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신부는 웨딩 케이크 위로 넘어지며 드레스를 망쳤고 신부 측 집안은 그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유유히 식장을 빠져나와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물론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제가 쏟아부었던 7,328만 원 전액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더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그의 기망 행위와 부당한 이용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우울증을 가장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병무청에 제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의 병역 비리는 명백히 드러났고 그는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교도소에 수감된 그가 실제로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 보호 관찰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했던 병이 결국 그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인맥도, 명예도, 학벌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과응보라고 부르더군요. 그럼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지금 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방송작가 일은 잠시 쉬고 어릴 적 꿈이었던 출판계에 발을 들여 저만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고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서늘한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통찰이 담긴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깊은 배신,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 가장 통쾌하게 복수를 이뤄낸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고 세상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전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덧 저도 40의 문턱을 넘어선 40대 초반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고 헛된 일에 적지 않은 세월을 보냈다는 생각에 씁쓸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이제 막 그 끝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살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잘못은 뒤통수를 후려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맞은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에는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통쾌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한 우물만 파다 보면 언젠가는 답이 나온다. 이 말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속담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가훈과도 같았죠. 저희 부모님은 이것저것 손대는 것을 유독 싫어하셨습니다. 뭐 하나만 제대로 하면 됐지 왜 모든 걸 다 잘하려고 애쓰냐며 늘 말씀하셨죠. 제가 초등학생 때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맞고 위기양양해하던 날에도 어머니는 나중에 커서 국어 선생님이나 해라 하고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지실 뿐이었습니다. 칭찬에 인색한 것은 아니셨지만 늘 그런 식이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키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글씨를 반듯하게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글씨에는 그 사람의 인성이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저는 줄이 딱딱 맞는 공책에 네모 반듯하게 글자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마치 올바른 사람이 되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어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3살 터울의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어릴 적 오빠는 그야말로 사고뭉치였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수준을 넘어 온 집안을 부수고 다녔죠. 한 번은 집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TV를 박살낸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얇은 LCD TV도 아니고 그 옛날 육중한 브라운관 TV를 말입니다. 그날 어머니는 동네가 떠나가라 오빠를 혼내셨고 옆에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까지 덩달아 혼이 났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함께 혼날 때의 그 억울함 다들 아시죠? 그 사건 이후 어머니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안 되겠다. 저놈을 태권도장에 집어넣어야지. 안 그러면 집안 살림이 남아나질 않겠어. 그리고 정말 그 길로 오빠를 동네 태권도장에 데려가셨습니다. 오빠가 7살, 제가 4살 때의 일입니다. 당시만 해도 요즘처럼 방과 후 활동이라는 개념도 희미했고 태권도장도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태권도는 오빠의 적성에 딱 맞았습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발차기와 주먹 지르기에 쏟아내니 밤마다 꿀잠을 자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는 역시 운동이 최고야 하시며 무척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태권도는 훗날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빠는 한때 태권도 국가대표 예비선수단에까지 이름을 올렸으니까요. 비록 최종 선발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당시 태권도 인구가 얼마나 많고 경쟁이 치열했는지를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가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빠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돈을 뺏기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저를 보면 제 민철이 동생이래 하며 슬쩍 피해가곤 했으니까요. 남들이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어린 저에게 작은 권력과도 같았습니다. 오빠는 사고도 많이 쳤지만 그만큼 멋진 존재였습니다.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는 거의 영웅이었죠.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요즘 아이들이 너무 조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하나라도 뒤처지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희 집은 달랐습니다. 오빠는 태권도라는 한 우물을 팠고 저는 글쓰기라는 저만의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운동에 매진하는 오빠에게도 글씨 연습에 몰두하는 저에게도 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만 잘하면 된다. 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저희 남매는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와 오빠는 누가 봐도 남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판박이처럼 닮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빠가 곱상하게 생긴 편이라 친구들은 민철이가 머리 기르면 딱 너 아니냐? 하고 놀리곤 했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민철이 동생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힘없고 약한 저였지만 오빠 덕분에 누구도 저를 건드리지 못했으니까요. 오빠는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에는 영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일 체육관에서 땀 흘리는 것이 일상이었죠. 당시에는 운동하는 애들은 머리가 나쁘다는 편견이 공식처럼 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걱정했지만 어머니는 늘 오빠를 믿어주셨습니다. 우리 민철이가 다음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나갈지 누가 알아? 한 우물만 파는 놈이 진짜 장남이지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죠. 아버지는 말없이 하지만 그 누구보다 오빠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저놈은 크게 될 놈이다. 한 길만 가는 놈이 진짜 진국이야. 저는 그런 오빠를 보며 저 역시 저만의 길을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운동보다는 글을 좋아했습니다. 시를 쓰고 소설을 읽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제 별명은 문학소녀였습니다.
학교에서 백일장이나 글짓기 대회가 열리면 을에 제가 대표로 뽑혔습니다. 대형 서점에서 주최하는 시쓰기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을 때는 정말 작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꿈에 부풀어 하루 종일 일기장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다음 카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은 PC방으로 달려갔지만 저는 집으로 와 컴퓨터를 켜고 문화카페에 접속하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제가 쓴 글에 달리는 칭찬 한마디에 하늘을 날듯 기뻤고 지적 한마디에 밤을 새워 글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그렇게 두들기는 거야? 그 정신으로 공부했으면 서울대도 갔겠다. 어머니의 잔소리에도 저는 꿋꿋하게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오빠가 몸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갔다면 저는 머릿속에서 저만의 세상을 창조하고 싶었습니다. 겉보기엔 전혀 다른 길이었지만 태권도라는 한 우물을 파는 오빠가 있었기에 저 또한 글이라는 저만의 우물을 팔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는 현실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빠에게 들어가는 운동 비용만으로도 집안 살림이 넉넉지 않았기에 돈벌이가 불확실한 작가의 길을 걷겠다는 딸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자는 무조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는 것이 어머니의 지론이었습니다. 제 꿈과 현실 사이에는 어머니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어머니는 아예 글 쓰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깊이 글에 빠져들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일기장에 저만의 언어로 마음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인생의 은사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담임이셨던 국어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민지야, 국문과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떻겠니? 그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국문과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헛소리하지 마라. 글이 좋으면 국어 선생님을 해. 공무원이 얼마나 안정적인데,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요. 결국 저는 성적에 맞춰 수도권의 한 대학 국문과에 진학했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문학 동아리에서 선배들과 밤새 토론하고 도서관에 파묻혀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제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너 방송 작가 한번 해볼래? 너라면 정말 잘할 것 같아, 방송 작가.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길이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과 동시에 방송국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교양 프로그램의 막내 작가였습니다. 상상했던 우아한 작가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작진의 식사를 챙기고 인터뷰를 섭외하고 밤새 대본을 수정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예인은커녕 매일 제보 전화를 받고 잠입 취재를 다니느라 손에 굳은 살이 박일 정도였죠. 물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시며 저는 그야말로 커피로 연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다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을 때면 어머니는 혀를 차셨습니다. 누가 사서 고생하랬냐. 시집가면 그만둘 일을 뭐하러 목숨 걸고 하냐.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철저한 장남 제일주의자였고 어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빠의 성공뿐이라는 사실을요. 오빠는 20대 중반 국가대표 예비선수까지 오른 후 30이 되던 해에 동네에 태권도장을 차렸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수업과 이벤트로 도장은 금세 입소문이 났고 돈도 제법 벌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에서 만난 여자 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했죠. 그에 비하면 제 삶은 늘 진흙탕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고상하게 앉아있던 문학소녀가 이제는 진흙탕을 굴러도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것은 글 쓰는 것과는 또 다른 스릴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정신없는 취재 현장에서 저는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을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PD님이 던져준 종이 한 장을 들고 저는 장기 고시생의 심리라는 주제를 취재하기 위해 한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인터뷰 상대로 만난 사람이 바로 제 전 약혼자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의 첫인상은 조금 한심해 보였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대 법대를 나왔고 지병으로 군대까지 면제받았지만 3년째 고시원에 틀어박혀 있다는 그의 이야기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내내 그는 똑똑하고 야망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 애썼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어설퍼 보였습니다. 결국 그의 인터뷰는 방송의 한 장면도 나가지 못하고 통편집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날 인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왜 통편집이 되었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하나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인터뷰 후에 건넸던 컵라면과 단팥빵을 돌려줘야 할 것 같다고요. 그 문자를 보고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컵라면이랑 빵은 언제 받으러 가면 될까요? 한참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역시 그냥 해본 소리였겠지 하고 생각하던 찰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작가님, 무슨 컵라면 좋아하세요? 빵은 단팥이 좋으세요? 크림빵이 좋으세요? 그 진지한 목소리에 결국 참았던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는 처음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한 모습이었죠. 그날 우리는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맥주도 한잔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그는 달라 보였습니다. 고시생이라는 팍팍한 껍질 속에 숨겨진 묵직한 책임감과 진솔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미 반쯤 그에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설프고 안쓰러워 보이던 한 남자가 어느새 제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애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한 시작이었습니다. 29, 인생이 어느 정도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저는 두 번의 만남 만에 한 남자의 미래에 제 인생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공부벌레였고 저는 현장을 누비는 방송 작가였습니다. 생활 패턴도 생각하는 방식도 달랐지만 저는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의 가족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홀어머니와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몇 년째 동생의 곳이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누나가 정말 고생 많이 했지. 나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꼭 합격해서 이 은혜를 갚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할게. 누님이 했던 거 이제 내가 당신 뒷바라지 할게. 우리 결혼할 거잖아.
당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할게. 그렇게 저의 4년간의 지옥 같은 뒷바라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년이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번번이 2차 시험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4년.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월세, 인터넷 강의 비용, 교재비, 생활비, 심지어 반찬까지. 제 월급은 고스란히 그의 뒷바라지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스케줄에 제 삶을 맞추다 보니 밤샘과 잠입 취재가 일상인 교양 프로그램 작가 일은 버거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오랜 시간 일했던 교양국을 떠나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예능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월급은 올랐지만 제 통장에는 돈이 쌓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저를 복덩이, 천사 같은 며느리라며 칭찬했고, 무엇보다 저는 그와의 결혼이라는 미래를 꿈꾸고 있었으니까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하는 삶을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드디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이제 고생은 끝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만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연수원에 들어갔고 우리는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연수원에 들어간 후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은 뜸해졌고 말투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제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자신과 저의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4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을 울며 매달렸지만 그는 냉정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송국 동료를 통해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상대는 유복한 의사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는 저를 철저히 이용했던 겁니다. 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제 헌신을 발판 삼았고 목표를 이루자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여자를 찾아 떠난 것이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뻔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하게 됐다. 그동안 고마웠으니 계좌번호 보내. 1,000만 원 보내줄게. 그걸로 퉁치자. 1,000만 원. 제 4년의 세월과 청춘, 사랑과 헌신의 가치가 고작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변했고 분노는 복수를 향한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그의 결혼식 날 저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방울을 들고 가방에는 제가 지난 4년간 모아온 모든 영수증과 증거자료들을 챙겼습니다. 저는 이 결혼식을 제 인생 최악의 비극을 가장 화려하고 통쾌한 복수극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저는 식장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서 있는 단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했고 하객들은 술렁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제가 미리 편집해온 영상 재생을 요청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저와 그가 함께했던 4년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제가 그를 위해 헌신했던 모습들. 영상이 끝나자 식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남자는 제 4년의 청춘과 맞바꿔 그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품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제가 이 사람 뒷바라지를 하며 쓴 돈이 무려 7,32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게 고작 1,000만 원을 주며 꺼지라고 했습니다. 하객들은 경악했습니다. 저는 신들린 무당처럼 방울을 흔들며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봉인 방송작가 등쳐먹고 의사 마누라 얻어서 편하게 살려던 내 도둑놈 심보, 하늘이 천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그가 보냈던 1,000만 원짜리 돈다발을 꺼내 허공에 뿌렸습니다. 흩날리는 돈의 하객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그를 향해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런 미친 새끼야. 줄 거면 7,328만 원 다 내놔야지.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뭔지 알아? 바로 경비 처리하는 법이야. 이 새끼야. 그 순간 저는 제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 뭉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제 잃어버린 4년의 시간이자 가장 확실한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신부는 웨딩 케이크 위로 넘어지며 드레스를 망쳤고 신부 측 집안은 그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유유히 식장을 빠져나와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물론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제가 쏟아부었던 7,328만 원 전액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더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그의 기망행위와 부당한 이용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우울증을 가장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병무청에 제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의 병역 비리는 명백히 드러났고 그는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교도소에 수감된 그가 실제로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 보호 관찰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했던 병이 결국 그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인맥도, 명예도, 학벌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과응보라고 부르더군요. 그럼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지금 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방송작가 일은 잠시 쉬고 어릴 적 꿈이었던 출판계에 발을 들여 저만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고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서늘한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통찰이 담긴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깊은 배신,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 가장 통쾌하게 복수를 이뤄낸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고 세상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전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덧 저도 40의 문턱을 넘어선 40대 초반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고 헛된 일에 적지 않은 세월을 보냈다는 생각에 씁쓸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이제 막 그 끝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살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잘못은 뒤통수를 후려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맞은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에는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통쾌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한 우물만 파다 보면 언젠가는 답이 나온다. 이 말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속담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가훈과도 같았죠. 저희 부모님은 이것저것 손대는 것을 유독 싫어하셨습니다. 뭐 하나만 제대로 하면 됐지, 왜 모든 걸 다 잘하려고 애쓰냐며 늘 말씀하셨죠. 제가 초등학생 때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맞고 의기양양해하던 날에도 어머니는 나중에 커서 국어 선생님이나 해라 하고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지실 뿐이었습니다. 칭찬에 인색한 것은 아니셨지만 늘 그런 식이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키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글씨를 반듯하게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글씨에는 그 사람의 인성이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저는 줄이 딱딱 맞는 공책에 네모 반듯하게 글자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마치 올바른 사람이 되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어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3살 터울의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어릴 적 오빠는 그야말로 사고뭉치였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수준을 넘어 온 집안을 부수고 다녔죠. 한 번은 집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TV를 박살낸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얇은 LCD TV도 아니고 그 옛날 육중한 브라운관 TV를 말입니다. 그날 어머니는 동네가 떠나가라 오빠를 혼내셨고 옆에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까지 덩달아 혼이 났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함께 혼날 때의 그 억울함 다들 아시죠? 그 사건 이후 어머니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안 되겠다. 저놈을 태권도장에 집어넣어야지. 안 그러면 집안 살림이 남아나질 않겠어. 그리고 정말 그 길로 오빠를 동네 태권도장에 데려가셨습니다. 오빠가 7살, 제가 4살 때의 일입니다. 당시만 해도 요즘처럼 방과 후 활동이라는 개념도 희미했고 태권도장도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태권도는 오빠의 적성에 딱 맞았습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발차기와 주먹 지르기에 쏟아내니 밤마다 꿀잠을 자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는 역시 운동이 최고야 하시며 무척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태권도는 훗날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빠는 한때 태권도 국가대표 예비선수단에까지 이름을 올렸으니까요. 비록 최종 선발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당시 태권도 인구가 얼마나 많고 경쟁이 치열했는지를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가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빠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돈을 뺏기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저를 보면 제 민철이 동생이래 하며 슬쩍 피해가곤 했으니까요. 남들이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어린 저에게 작은 권력과도 같았습니다. 오빠는 사고도 많이 쳤지만 그만큼 멋진 존재였습니다.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는 거의 영웅이었죠.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요즘 아이들이 너무 조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하나라도 뒤처지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희 집은 달랐습니다. 오빠는 태권도라는 한 우물을 팠고 저는 글쓰기라는 저만의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운동에 매진하는 오빠에게도 글씨 연습에 몰두하는 저에게도 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만 잘하면 된다.
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저희 남매는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와 오빠는 누가 봐도 남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판박이처럼 닮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빠가